지독한 장마였다. 며칠 밤낮으로 쉬지 않고 쏟아지는 비는 서울의 여름을 더욱 질척거리게 만들었다. 가리봉동의 낡고 비좁은 골목길은 빗물에 잠겨 역한 하수구 냄새를 풍겼고 그 위로 희뿌연 가로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강민주는 흠뻑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익숙한 골목길을 힘겹게 걸었다. 검은 피부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온종일 건설 현장에서 시달린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머릿속은 내일 치러야 할 월세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좁고 허름한 옥탑방이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음식 냄새와 함께 안에 박하늘의 해맑은 웃음이 그를 맞았다. 하늘은 그의 검은 피부색이나 어눌한 말투를 단 한 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아프리카에서 온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다. 보이지 않는 차별과 멸시는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지만 하늘의 존재는 그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 오늘 고생 많았어요. 어서 씻고 와요.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하늘은 곧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며 부푼 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었다. 그 모습에 민준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작은 행복, 이것만큼은 꼭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작은 행복마저 시기하는 듯했다. 다음 날 하늘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동네 작은 식당 앞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빌라를 짓는다는 재개발 문제로 주민들과 용역 깡패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 중 유독 눈에 띄는 자가 있었다. 희고 깔끔한 피부에 날카로운 눈매, 잘 다려진 제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비열해 보이는 인상의 백철규 경이었다. 그는 시위대를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마침 그 광경을 목격한 하늘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다 백철규에게 발각되었다. 이런 시발, 뭘 찍는 거야, 안 꺼? 백철규는 하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고 저항하는 하늘을 거칠게 밀쳤다. 임신한 몸으로 중심을 잃은 하늘은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다. 그 순간 하늘의 손에는 백철규의 제복에서 떨어진 듯한 작은 금속 단추 하나가 꽉 쥐어져 있었다.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민준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병원 복도에 그의 처절한 절규가 메아리쳤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그의 귓가에 닿지 않았다. 경찰은 단순 실족사로 사건을 서둘러 종결하려 했다. 민준은 분노했지만 과거 억울하게 폭력 사건에 휘말려 전과자가 되었던 기억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이방인 전과자라는 낙인은 그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다. 하늘의 작은 손에 쥐어져 있던 단추만이 유일한 진실의 조각이었다. 그날 밤 민준은 차갑게 식어버린 하늘의 손을 잡고 맹세했다. 반드시 내 손으로 복수하겠노라고. 2장 복수의 서막. 하늘의 장례식은 초라했다. 민준의 검은 피부와 어눌한 한국말은 슬픔에 잠긴 조문객들 사이에서도 이질적인 시선을 받아야 했다. 세상의 부조리와 차가운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낀 민준은 도끼를 품었다. 그는 하늘이 남긴 마지막 단서인 금속 단추를 매만지며 백철규에 대한 복수를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다. 건설 현장 일과 밤샘 대리운전으로 번 돈은 대부분 하늘의 병원비와 장례비로 사라졌지만 그는 틈틈이 백철규의 뒤를 캤다. 그의 근무 시간, 동선, 자주 가는 술집, 심지어 그가 만나는 사람들까지. 하지만 평범한 노동자인 그가 현직 경찰의 정보를 캐내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민주는 과거 공장 동료였던 김철수를 떠올렸다. 철수는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절개된 후 지금은 가리봉동 구석에서 작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철수는 한때 형사를 꿈꿨지만 경찰 조직 내부의 부패에 환멸을 느끼고 뛰쳐나온 과거가 있었다. 민주는 철수를 찾아가 하늘의 억울한 죽음과 자신의 복수 계획을 털어놓았다. 철수는 처음에는 위험한 일이라며 민준을 말렸지만 그의 눈빛에서 하늘을 잃은 깊은 슬픔과 단호한 복수 의지를 읽고는 결국 그를 돕기로 결심했다. 백철규, 그놈질 나쁜 놈인 건 익히 알고 있었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놈 뒤에는 더 큰 놈이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커. 철수의 경고는 현실이 되었다. 백철규는 단순한 동네 양아치 수준의 부패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지역 조직폭력배와 유착하여 상납금을 받고 있었고 온갖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리의 정점에는 관할 경찰서장인 최강일이 있었다. 최강일은 겉으로는 청렴하고 강직한 경찰의 표상이었지만 뒤로는 검은 돈을 주무르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위선자였다. 민주는 철수의 도움으로 백철규의 비리 증거들을 하나씩 수집해 나갔다. 불법 도박장 출입 영상, 유흥업소에서의 향응 접대 사진, 심지어 그가 다른 약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음성 파일까지. 민주는 이 증거들을 이용하여 백철규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편지로 그의 비리를 암시하는 내용을 보내고 그가 자주 가는 술집 화장실 거울에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 백철규는 처음에는 누군가의 장난이라 치부했지만 압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을 조여오는 그림자의 존재를 느끼며 최강일에게 달려갔다. 서장님, 아무래도 누가 저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가리봉동건 때문인 것 같은데. 최강일은 백철규의 보고를 받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이미 민준의 존재를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준을 단순한 검둥이 외국인 노동자 정도로 얕보고 있었다. 3장. 그림자 속의 사투. 최강일은 민준을 얕봤지만 동시에 자신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존재를 그냥 둘 생각은 없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민준의 뒤를 밟게 하고 그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 불량배들을 보내 위협을 가했다. 하지만 민준은 과거 억울하게 폭력 사건에 휘말렸던 경험 덕분에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데 생각보다 능숙했다. 그는 최강일의 수하들의 미행을 따돌리고 불량배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역으로 이용하여 최강일의 검은 속내를 파헤칠 단서들을 얻어냈다. 민준은 하늘이 남긴 단추가 단순한 제복 단추가 아니라 백철규가 특별한 장소에서 착용하는 액세서리일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는 철수의 도움으로 단추의 출처를 추적했고 그것이 최강일이 비밀리에 운영하는 고급 회원제 술집 블랙로즈의 VIP 룸에서만 사용하는 특별 제작된 커프스 버튼임을 알아냈다. 하늘은 그날 백철규와 최강일의 밀회 장면을 목격했던 것이다. 블랙로즈는 정재계 인사들과 부패 경찰들의 비밀스러운 접대 장소였다. 민주는 블랙로즈에 잠입하여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는 철수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철수는 과거 경찰 시절의 인맥을 동원하여 블랙로즈 내부 구조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알아냈고 민주는 밤마다 폐공장에서 잠입 훈련을 하며 몸을 만들었다. 그의 검은 피부는 어둠 속에서 완벽한 보호색이 되어 주었다. 잠입 당일 민주는 청소부로 위장하여 블랙로즈에 들어섰다.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지만 하늘의 얼굴을 떠올리며 냉정을 유지했다. 그는 철수가 알려준 대로 감시 카메라를 피해 최강일의 개인 사무실이 있는 VIP층으로 향했다. 사무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지만 민주는 미리 준비한 도구로 능숙하게 자물쇠를 풀었다. 사무실 안은 생각보다 평범했지만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비밀 금고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민주는 금고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신 최강일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심어 정보를 빼내기로 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최강일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민주는 재빨리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최강일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래, 그 검둥이 놈 아직도 설쳐대는 모양인데 슬슬 정리해야지. 백철규 그놈도 입단속 제대로 시키고. 최강일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다. 민주는 숨을 죽인 채 그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가 나가기를 기다려 컴퓨터에서 정보를 빼내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민주는 계획을 수정해야 했다. 그는 커튼 뒤에서 조용히 빠져나와 최강일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책상 위에 작은 도청 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최강일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의 책상 서랍에서 백철규와 관련된 서류 몇 장을 몰래 빼내왔다. 그것은 백철규의 과거 비리 사건들을 최강일이 직접 무마시켜준 증거들이었다. 블랙로즈를 빠져나오는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다. 순찰 중이던 경비원에게 발각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민주는 뛰어난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탈출했다. 그가 훔쳐낸 서류와 설치한 도청 장치는 최강일과 백철규의 검은 커넥션을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복수는 그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하늘의 환영에 시달렸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는 사실에 괴로워했다. 과연 이것이 하늘이 원했던 길일까?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과 죄책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쳤다. 4장. 폭풍 전야 민준이 확보한 증거들은 생각보다 강력했다. 백철규의 과거 비리 사건 무마 기록, 최강일과 조직폭력배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통화 내용, 그리고 블랙로즈에서의 비밀스러운 접대 목록까지. 철수는 이 증거들을 정리하며 혀를 내둘렀다. 이 정도면 최강일 그놈, 옷 벗는 걸로 안 끝나겠는데. 백철규는 물론이고 줄줄이 엮여 들어갈 놈들이 한둘이 아닐 거야.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최강일은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데 능숙한 인물이었고 그에게 충성하는 세력 또한 막강했다. 민주는 그들이 스스로 무너질 함정을 파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먼저 백철규를 겨냥했다. 민주는 백철규의 또 다른 비리,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증거를 익명으로 언론사에 제보하는 동시에 그와 관련된 정보를 폭력조직 경쟁 세력에게 흘렸다. 며칠 후 백철규는 의문의 괴한들에게 피습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물론 민준이 직접 손을 쓴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의도대로 상황은 흘러가고 있었다. 최강일은 백철규가 입을 열까봐 전전긍긍했고 그를 비밀리에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 했다. 민준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백철규가 이송되는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그가 탄 구급차를 습격했다. 구급차 안에는 백철규와 그를 감시하는 최강일의 신복 2명뿐이었다. 민주는 순식간에 신복들을 제압하고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백철규를 한적한 폐공장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하늘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와 멀지 않은 곳이었다. 내 놈 때문에 내 아내가, 내 아이가 죽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백철규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민준의 눈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는 백철규에게 하늘이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늘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금속 단추를 백철규의 눈앞에 던졌다. 내 놈이 흘린 거지. 똑똑히 기억해도 내 놈의 죄가 무엇인지. 백철규는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민주는 그의 시신 옆에 그가 저질렀던 비리 증거들을 함께 남겨두었다. 마치 그의 죄목을 전시하듯이. 백철규의 죽음은 경찰 조직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언론은 연일 백철규의 비리와 그의 죽음에 얽힌 의혹들을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들끓었다. 최강일은 궁지에 몰렸다. 그는 어떻게든 사건을 덮으려 했지만 민준이 뿌려놓은 증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민준이 설치했던 도청장치에서 결정적인 녹취 파일이 흘러나왔다. 최강일이 백철규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하고 심지어 민준을 살해하려 했던 내용이 담겨 있었다. 파일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해 인터넷에 공개되었고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최강일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5장. 심판의 날 최강일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검은 커넥션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속출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들을 협박하고 남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 했다. 민주는 최강일이 도피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최강일이 밀항을 시도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가 나타날 한적한 부둣가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한 새벽, 최강일은 부하 몇 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도끼가 서려 있었다. 강민준, 내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전부 망가졌어. 최강일은 민준을 발견하자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의 부하들도 일제히 민준에게 총구를 겨눴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부둣가에 미리 설치해둔 함정을 이용하여 그들을 교란시키고 각계 격파해 나갔다. 그의 움직임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냉철하고 정확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최강일 뿐이었다. 그는 민준에게 총을 겨누며 발악했지만 민준은 그의 총을 빼앗아 바다에 던져버렸다. 내 놈 같은 쓰레기한테는 법도 사치다. 민준은 최강일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최강일은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힘없는 것들은 밟히는 게 당연하다고. 그 순간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철수가 미리 경찰에 익명으로 제보를 해둔 것이었다. 민주는 최강일의 멱살을 잡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내 놈이 말하는 세상, 내가 바꿀 순 없겠지. 하지만 적어도 내 놈 같은 인간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만들 순 있어. 민주는 최강일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이닥쳐 만신창이가 된 최강일을 체포했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6장. 남겨진 새벽 몇 달 후 서울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가는 듯 보였다. 최강일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고 경찰 조직 내부에선 대대적인 자정운동과 함께 구조적인 개혁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경찰청장이 임명되었고 그는 부패 척결과 국민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백철규와 최강일에게 부역했던 많은 경찰관들이 옷을 벗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민준의 삶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가리봉동의 허름한 옥탑방에서 홀로 살았다. 밤마다 하늘의 꿈을 꾸었고 새벽녘이면 지독한 슬픔과 허무함에 잠에서 깨곤 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마음속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철수는 가끔 민준을 찾아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는 민준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권했지만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에게 새로운 삶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느 날 철수는 민준에게 작은 신문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다. 가리봉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과 갈취를 일삼던 조직폭력배 일당이 누군가의 신고로 일망타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철수는 그것이 민준의 소행임을 직감했다. 아직도 할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건가? 민준은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글쎄요, 어쩌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건지도 모르죠. 그날 밤 민준은 낡은 가방 하나를 챙겨 옥탑방을 나섰다. 그의 발길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만 그의 검은 그림자가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또 다른 어둠 속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것뿐. 세상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의 눈물은 검었지만 그가 걸어갈 길 위에는 아주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고 있을지도 몰랐다. 어쩌면 그는 또 다른 하늘을, 또 다른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걷고 있는 것인지도.